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 신화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또 할 이야기를 마저 못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을 거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주제를 소개해야 되는데 거의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드리고 또 보충 자료를 제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그리스 신화에 관한 그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책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제가 또 알고 있는 선생분이 책을 직접 쓰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두 권으로 된 그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끝에 제가 이 책을 이제 검토하고 수정을 하고 감수를 하면서 감수라는 게 이제 그거죠. 책 전체를 제대로 책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책이 제대로 이제 번역 같은 경우 특히 제대로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검토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그리스 신화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블로그에 그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이미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큰 제목이 그리스 로마 시대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리터럴이에요. 리터럴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문자, 글자라는 뜻이에요. 문학이라는 게 우리도 그럴 문자, 배울 학자 이렇게 됐잖아요. 일단은 문학은 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그리스에서 생겨났을까? 또 서구의 언어가 굉장히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코로나 덕분에 그리스 알파벳 많이 알죠? 문자. 알파벳이란 말이 그리스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또 성경에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러죠? 신은, 하느님은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자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자 또 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리스 알파벳이 바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코로나 덕분에 아주 수많은 알파벳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변이가 있어서.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리스 알파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걸로 기록한 게 이제 최초의 서구의 문학 작품인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예요. 또 오디세이뿐만 아니라 호메로스가 또 전쟁 이야기를 또 다룬 일리아스도 썼습니다. 아무튼 호메로스가 이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이 작품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그 일리아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스 영웅을 이야기하면서. 예,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고요. 그 신화는 또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들의 후손인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신화의 내용을. 예,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의 후손인 인간 영웅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주인공이 오늘은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는 전쟁 이후에 여기저기 또 돌다 다니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랫동안 자기를 기다리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 페넬로페도 수많은 주변의 젊은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20년 동안 정절을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갈팡질팡 또 속으로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여자 혼몸으로 또 자식이 아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부부가 이제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예, 오디세우스는 또 유명하죠. 오늘 이제 제목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 세상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 물론 이제 자기가 일부러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포세이돈 신, 바다 신에 또 노염을 사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여기저기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고향을 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디세우스 고향이 또 어떤 조그만 섬입니다. 촌사람이에요. 섬사람이에요. 예, 그 섬에 또 고향에 가면 오디세우스와 관련된 또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어떤 건지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번역한 이제 책에도 첫 구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철학이 출발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자연 본성이에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한테는 타고난 그런 본능이라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제우스의 그 납치 이야기 했었죠. 신들,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의 왕이자 또 인간들의 왕인 이 제우스가 또 굉장히 좀 요즘 실로 말하면 문란하죠. 그래서 여신도 결합을 하고 여신과도 또 인간 여성과도 결합하고 또 어느 날에는 또 저 먼 레바논 지역의 티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여기서 또 알파벳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주변의 문명을 수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독창이 우리는 뭐 잘 나는 고대 그리스 문명 문화 그러면은 마치 그리스의 독자적인 어떤 자생적인 그런 문화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 문화는 주변의 문화를 많이 흡수해 가지고 잘 소화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에우로페 공주가 하얀 황소로 변한 제우스의 등에 올라타는 바람에 납치되어 가지고 여기 크레타 섬에 갔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은 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기원전 800년부터 그 무렵에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활보했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그런 또 민족이고요. 그런 민족의 영향으로 또 여기 지역에서 크레타 섬으로 그리스 본토로 또 그리스의 문자가 알파벳이 전해졌고 또 그리스인들은 이쪽의 사람들은 원래는 이 알파벳에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모음이 없었던 게 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알파벳을 또 그리스인들은 수입을 해다가 모음을 다 완성을 시켜서 오늘날 24자 한글도 24자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이 24권씩 되어 있는데요. 일리아스도 24권, 오디세아도 24권인데 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또 그 1권은 알파, 2권은 베타, 3권은 감마.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또 숫자를 우리가 숫자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인들이 쓰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그전에는 숫자 대신에 알파, 베타, 감마를 1은 알파, 2는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예, 요즘에 뭐 카메라 많이 이제 없어졌죠. 예전에 올림푸스에게 보면은 이제 그 카메라 미라는 카메라도 있었고 또 뭐 명품 시계로 비싼 오메가 시계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뭐 델타, 시그마, 골치 아픈 그 수식을 표현할 때 그리스 알파를 썼습니다. 또 오늘날에 우리가 언어 쓰고 있는 뭐 에너지라든지 안락사를 뜻하는 유스테네시아 뭐 이런 아토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리스 알파벳은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 알파벳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기원전 7, 800년부터 이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그림에 항아리에다 누가 새겨놨어요. 그리스 알파벳을. 그 항아리 그림이 예전에 이탈리아 남부 쪽에 그 이스키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어느 소년의 무덤에서 이 그 그리스 항아리가 이제
술잔인데요. 머그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술잔이 발견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이렇게 가서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뭐 이탈리아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그쪽에 이제 많은 이민족들이 가서 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그리스인들이 이 섬에 가가지고 또 이 지역의 근처까지 가서 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유물을, 그러니까 그 흔적을 여기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예, 이 섬이 이제 그 박물관이 조그만 게 있는데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술잔입니다. 조그만 술잔인데, 이제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네스토르의 잔이라고 그래서요. 그 그리스에 아주 그 늙은 노인이 있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용감히 싸우고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이 술잔이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술잔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네스토르의 잔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바로 여기 이제 그 새겨진 글귀 때문입니다. 아랍인들처럼 그 그리스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꾸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네스토르 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리스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읽을 줄 압니다. 네스토러스 에우포톤 포테리온.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하면 네스토르의 그 술잔은 아주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기 좋은 잔이라는 거죠. 술맛이 나는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의 욕망에 이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술 먹으면 그렇죠. 술 먹으면 이제 여자가 생각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런 인간의 남성의 또 성적인 본능을 이렇게 술잔에 새겨 놓았고요. 예, 그리스의 이제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아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말로 많이 이제 잘 알려지는데 사실 예전부터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고대 그리스에 내려오는 유명한 명구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너 자신을 알아라 말은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혼을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또 신체적인 욕구,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혼을 돌보라 이런 뜻에서 이제 인간 너 자신을 잘 알아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또 너가 소중히 해야 할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으로 또 그 사상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구예요. 사실 인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너 자신의 분수라든지 주제를 잘 알아라는 거죠. 감히 인간인 주제에 너무 날뛰거나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인간에게 동료 인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걸 넘어서서 신의 영역까지 신을 감히 넘보는 존재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인간들은 자기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신을 상대로 해서 도전장을 내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재능이 있어서 또 어떤 권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걸 이제 면에서 남보다 나으니까 신의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인간의 분수를 모르고 신의 벌을 이제 받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천벌을 받는 거죠. 천벌 인간이. 예, 그래서 이제 문학 이렇게 기원전 한 9세기, 8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오늘날부터 2800년이죠. 기원전 800년이니까 그때쯤 이제 그리스 문자가 수입이 돼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는 옛날 얘기를 다 이부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이런 작가들이 이제 글을 통해서 또 글을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작가의 어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시적인 창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최초의 그 인물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인물입니다. 또 서사시 이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신들의 계보, 신들의 족보를 쭉 훑어본 헤시오도스라는 작가가 또 이 시기에 호메로스보다 한 50년 이후에 활동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각종 그 문학
장르가 이제 발전이 됐어요. 서정시를 쓴 작가들, 또 그리스, 비극, 희극, 오늘날 영국의 모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극, 희극이 발전되고 또 이후에는 또 철학 사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저도 이제 그래서 대학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고 또 그리스어를 번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호메로스는 이제 바로 최초에 굉장합니다. 갑자기 처음 나온 작품이 조그만 작품도 아니고 엄청난 분량의 작품이에요. 사실 오늘날 책에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이 신화책처럼 이렇게 두 권씩 됐어요. 일리아스 한 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한 권, 그 다음에 오디세이 한 권. 24권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호메로스가 맹인인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쟁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또 글로 운율을 맞춰서 시구, 시니까 또 어떤 일정한 그 정형적인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또 그 시를 아주 굉장히 잘 전해 왔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메로스가 사실 이 두 작품을 다 썼는지, 일리아스와 호메로스가 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두 작품을 다 썼는지 이게 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작품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앞에 전쟁 이야기를 다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다룬 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는 굉장히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막 그런 비극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데, 이 오디세이아는 약간 막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재미있고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여서 같은 작가에서 이런 좀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같은 작가가 이런 두 작품을 다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두 작품의 작가가 다를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두 작품은 고대 인들한테는 어떤 그 바이블, 성경과도 같은 그런 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도 또 글을 처음 배울 때도 이 호메로스의 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글을 읽고 그랬습니다. 또 이후에 뭐 작가들, 이 아이스킬로스의 이런 또 평을 보더라도 후대에 굉장히 그 비극 작가나 다른 그 예술, 문학 예술을 하는 그 후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예, 이런 이제 서사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구전 문화였고 또 책을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듣는 그런 문화가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 서사시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정착이 책의 형태로 이렇게 됐지만은 또 여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뭐 판소리 창을 하는 사람들처럼 여기 돌아다니면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한 소리 하고 또 그 서사시 내용을 일부 들려주고 또 거기서 뭔가 대접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이런 그 가인들이라고 그러죠. 또 방랑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음성 시인, 랍소데스. 그래서 플라톤의 작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뭐 인기 배우나 연예인들처럼 굉장히 또 대접을 또 의상을 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는 거예요.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던 그런 또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디세이아에 이제 바로 그 8권인가에 나오는 또 가인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섬에 가서 표류해 가지고 그 섬의 왕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난 시절에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그 겪었던 수많은 그 위험한 일들, 그런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전에 이제 가인이 그 섬에 있던 노래 소리꾼이 이제 그 트로이아 전쟁을 노래로 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난 날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힘들게 전쟁을 했던 그 이야기를 또 세월이 좀 흘러서 이 나라에서 알고서 그 소리꾼이 이렇게 시로 이렇게 들려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우는 모습입니다.
예, 트로이아 전쟁과 관련된 트로이아 전쟁은 좀 설명이 지난번에 됐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리스인의 그 유부녀인 헬레네를 트로이아 왕자가 납치해가는 바람에 이제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들이 뭐 천척의 배를 10만 대군이 그 찾으러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쟁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긴 이야기가 있겠죠. 긴 이야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어머니인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의 결혼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장면에서 또 초대받지 못한 브라이 여신이 황금 사과를 내던지며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황금 사과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신들이 파리스 왕자, 트로이아 왕자의 파리스를 이제 심판관으로 모시고 미모를 자랑을 했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 헤라 여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 파리스 왕자는 그 자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 여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테나 여신과 헤라 여신은 당연히 이제 트로이아 왕자가 밉겠죠. 아프로디테 여신은 당연히 이제 트로이아 쪽을 편들고, 그래서 신들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갈립니다. 그리스 편, 트로이아 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들도 거들어가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아에 납치된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군들이 여기저기서 배를 이렇게 뭐 수십 척씩 데리고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만 명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륙하고 전쟁을 벌이고 10년 동안 전쟁의 이야기를 또 일리아스 작가인 호메로스가 전쟁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아요. 일일이. 일부만 한두 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 분노를 주제로. 그래서 그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리아스 이후에 그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그 죽는 이야기라든지 또 트로이아가 함락에 돼서 멸망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후대에 또 서사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아가 밀리고 또 아마존에서 이 여전사들이 트로이아 쪽으로 도와주러 가고 또 아킬레우스가 죽고 또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목마 여러분 유명하죠? 트로이아 성의 그 난공불락이에요. 감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 큰 목마, 나무로 만든 말을 그 성문 앞에다 놔두고 이제 그리스 땅으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근데 그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수십 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트로이아 군들이 이걸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바람에 이제 야밤중에 그 목마 안에서 그리스 군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이제 성문을 열어주고 그리스 군들이 들어가서 트로이아 군들을 이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아 함락과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겠죠? 고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고향길로 가는데 이게 험난했어요. 전쟁을 10년 하고 또 고향길로 가는데도 10년이 걸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얘기가 또 이야기가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 아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덟 번째 그 서사시. 그래서 이 트로이아 전쟁에 관련된 시는 크게 8개가 있어요. 호메로스만 이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옛날 이야기를,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일리아스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그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리아스보다는 좀 그 오디세이아 이야기가 좀 짧습니다. 12,000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 있습니다. 6걸음 운율이에요. 장, 단, 단.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6번 반복이 돼요. 우리 시조도 뭐 3, 4, 3, 4, 3, 5, 4, 4 뭐 이런 거 있죠. 일정한 그 음절이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육보라고 그래서 그 3음절이 6번. 그러니까 대략 한 16음절이 되겠죠. 우리는 3, 4, 3, 4 그러면
14음절이죠. 보통 시조가. 근데 그보다는 약간 더 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트로야 전쟁을 일부를 이제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에 빠졌는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하고 그 분노심에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자기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 인척하면서,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제일 용감하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창과 방패를 투구를 쓰고 아킬레우스 인척하면서 싸우니까 트로야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밀렸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오히려 헥토르라고 하는 트로야 장수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창과 방패를 빌려서 싸우다가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친구의 원수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면서 트로야에 자기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죽이죠. 그래서 분이 너무 화가 너무 나가지고 헥토르의 시신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능욕을 합니다. 다 죽었는데 이렇게 그 마차에다가 뒤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분을 사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헥토르의 죽은 헥토르를 이제 뭐겠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프리아모스가 시신 제발 돌려달라고. 그래서 또 아킬레우스는 또 그렇게 모질질 않기 때문에 또 정중하게 찾아온 그 노왕에게 이제 헥토르를 장남을 돌려주고, 또 트로야 쪽에서는 그 헥토르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그 분노를 주제로 한 일리아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전쟁이 됐는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또 썼고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이야기, 아까 방금 설명한 그 말로 설명한 그거를 이제 그리스의 그 옛날 그 항아리 그림에 그 소개가 된 장면입니다. 예, 술잔에 이제 이런 그 트로야 전쟁에 트로야 쪽에 이제 밀리자 또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그 여인족, 여기 아마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마존 뭐 강도 있고 그렇죠. 아마존 전사 여인네들의 전사예요. 여기 항아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슴 쪽을 한번 보십시오. 가슴 쪽을. 가슴 쪽을. 이쪽은 볼로 가는데 이쪽은 볼로 가지 않죠. 이 여인네들이 전사족이어서 이 가슴이 이제 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활을 시위를 당기면 이렇게 가슴에 걸리니까 이 한쪽 가슴을 절개를 하고 활 편하게 쏘기에 편하게. 아마존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가 이제 없다는 거고요. 마조는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 가슴이 없는 그 여전사족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신체적인 그 특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남성들과 싸워도 이기는. 근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못 당하죠. 아킬레우스한테는.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당하고, 또 아킬레우스가 이 아마조네스의 여왕인 펜테실레이아를 이제 대결을 하면서 펜테실레이아를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난 거 딱 보니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을 느꼈어요. 그걸 보고 또 옆에 못생긴 동료 병사가 비웃었어요. 죽여놓고 뭐 또 거기에 사랑을 느끼냐.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아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비웃다가. 아킬레우스도 결국 이제 아킬레우스는 원래 운명이 요절할 운명이었어요. 그것도 알고. 아킬레우스의 운명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운명의 새 여신이 아킬레우스가 탄생할 때 그 옆에 지켜보면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모자이크화가. 예, 아무튼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요절할 것인가를 알고서 인생을 이제 삶을 살았는데요. 결국 이제 파리스 왕자, 헬레네를 납치한 그 파리스 왕자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도 그림이 보면 제가 더 이상 화면은 없는데요. 자료를 좀 누라 그랬네요. 자, 화살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화살이 발 쪽으로 되어 있죠. 발 맞고 어떻게 사람이 죽나? 그렇죠. 우리 그 신체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그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거기 자르면은 발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테티스 여신인데 아킬레우스를 아주 강철 같은 몸으로 만들고자 그 지하 세계의 강,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 이렇게 담금질을 했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이제 단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발목을 잡은 그 부분이 그 강물에 닿지 않아가지고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또 열어봐서는 안 될 그런 뭔가 비밀스러운 거를 또 판도라의 상자라 이렇게 하듯이 또 이런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파리스 왕자가, 그리고 아폴로는 또 트로야 쪽 편이에요. 그래서 아폴론 신이 또 화살을 잘 맞게, 여기 적중을 해야 이제 죽는 거니까. 또 이따가 아킬레우스의 그 궁전이라는 곳에도 이런 그 아킬레우스가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또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아킬레우스 창거 방패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헤파이토스라는 그 신이, 대장간의 신이 만들어준 엄청난 좋은 그건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중의 일이고요. 아무튼 아킬레우스의 그 전에 아킬레우스가 가졌던 그 창과 방패, 헤파이토스네요. 죄송합니다. 예. 헤파이토스가 그 만들어진 그 굉장한 그 창과 방패를 누가 가질 것인지 두고서 이제 싸운 거예요. 동료들이. 여기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아스라는 장수가 가서 이제 죽은 시신을 적한테 이제 적진에서 빼오는 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 그 항아리가 바로 유명한 그 프랑스와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그 항아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 아킬레우스의 부모가 결혼했던 그런 장면, 또 뭐 멜레아그로스의 멧돼지 사냥, 뭐 이런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항아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손잡이에 이제 그려진 부분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들쳐매고 돌아오는 아이아스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적진에서 죽은 아킬레우스를 들고 오고 또 그랬으니까 또 친하고 평소에,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지니고 있던 창과 방패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고 나온 다음에 누가 이걸 차지할 것인지 이제 동료끼리 이제 다툼을 벌이겠죠. 탐이 나겠죠. 엄청난 그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툰데, 동료들이 이제 판결하는데, 아킬레우스의 창과 방패를 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아스는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빨이 좋은 오디세우스가 언변으로 아이아스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게 되니까, 아이아스는 너무 분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한밤중에 막 날뛰어가지고 막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동료 장군으로 착각을 하고서 가축을 죽인 거예요. 밤중에 정신없이. 그래 나중에 이제 자고 나서 술이 깨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행패 부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결을 한 거예요. 땅바닥에 칼을 꽂아놓고 찔려가지고 이렇게 자결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이제 트로야 쪽이 함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파리스 왕자, 아킬레우스를 죽인 파리스 왕자가 또 그리스 병사의 명궁인 필록테테스의 화살에도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막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게 반복이 되죠, 서로.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러자 또 헬레네는 또 그 형제인 데이포보스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헬레네는 굉장히 여러 번 트로야 쪽에서도 이렇게 혼인을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짧은 세월 동안. 그 뒤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 꾀로 트로야를 함락할 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다란 나무로 된 목말을 만들어서 그리스 군들을 몰래 숨겨놓고
트로이아 성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독이죠, 독. 그 시골에 뭐 장독, 뭐 쌀독 있잖아요. 큰 항아리예요, 이게. 바닥에 이제 좀 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그 안정되게 꼽도록 이렇게 또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아리의 목의 부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리스 가시면은 이쪽에 뭐 산토리니도 있고 크레타 섬도 있고 그런데요. 그 산토리니 위쪽에 그 미코노스라고 하는 또 섬이 있습니다. 그리스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름답고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 섬에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게 제가 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쓰러질까봐 위태위태해요. 왜냐하면은 앞에 여기 있잖아요. 이탈리아 이게 고각 박물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항아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항아리 들어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이 항아리가 완전 수십 조각으로 깨진 그런 항아리예요. 유명합니다. 이게 관광객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깨트린 그런 또 유적이 있습니다. 유물이. 그래서 그거 생각나니까 이것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트로이아 쪽에 그 사제인 라오코니라는 사람은 저거 트로이아 목마 들여보내면 안 된다. 저거 무슨 그리스인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저렇게 놔두고 간 것이다.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두 아들이 그 신들의 또 그런 그 라오콘의 말을 트로이아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또 신들이 보낸 또 두 마리 뱀의 아들까지 죽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아인들이 저거 봐라.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다가 저렇게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성 안으로 들여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밤중에 그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인들이 이제 성문을 열고 트로이아를 함락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죽죠. 도륙당합니다. 이 트로이아 함락을 그린 휘드리아라고 그랬어요. 휘드리아는 여인네들이 예전에 우리 시골에도 우물가 있었죠. 그 머리 위에다가 그리스인들도 이렇게 꽈린가요? 하여튼 머리 위에 좀 편하게 뭔가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 위에다 지고 샘터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식의 물 항아리예요. 휘드리아라고. 여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그 노왕 프리아모스 헥토르 자기 장남의 시신을 아까 찾으러 갔었죠. 그 노왕도 죽고 자기 손자도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렇죠. 뒷면에는 또 그리스군들이 그 트로이아의 또 공주를 범하는 그런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카산드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또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그리스 비극 작품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이 카산드라를 트로이아 여인을 또 아가멤논이 자기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예, 아테나 여신상을 들고 이게 아테나 여신상이니까 이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성욕이에요, 감히. 근데 성욕에서 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인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또 후대 나중에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또 이게 도망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네이아스예요. 아이네이아스는 또 트로야 전쟁 후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이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또 이탈리아를 건설했다는 로마를 건설했다는 로마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효심이 강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등에 맺혀 이렇게 등에 업고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 그리스 도기의 항아리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이노코이라고 해서 술 주전자와 똑같죠? 막걸리 주전자. 술 주전자입니다. 아버지를 또 데려가는
이건 암포라는 이제 술 독입니다. 이거는 주전자고, 암포라는 더 큰 술 독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전에 막걸리 한 말, 두 말 할 때 그 큰 술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아 한나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만나겠죠. 헬레네 남편이 메넬라우스였어요. 메넬라우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를 보는데 지금 벌써 몇 번 다시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망할려 뭐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 하면서 이제 대들겠죠. 그러는데 이제 뭐겠어요? 또 그런 감정이 있는데 또 애정이 살아난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가지고 칼을 떨어뜨린 거, 죽이려고 하다가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에로스, 사랑의 여신의 아들이 이 메넬라우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도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또 다시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디세이아의 이제 앞에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첫 번째에서 24권 중에서 네 번째 권까지는 이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여기저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트로야 전쟁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전우들을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아버지하고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오디세이아의 그 1권부터 4권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스파르타에 갔더니 헬레네하고 이제 메넬라우스하고 다시 제상봉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술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트로이아 전쟁에서 메넬라우스 그 아내 헬레네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남동생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같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멤논은 헬레네로 치면 이제 아가멤논 형부겠죠. 예. 그래서 아가멤논의 그 돌아온 있는데 아가멤논이 이제 또 자기 처가 있는데 이 자기 처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넬로페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또 사람도 가지각색이죠. 여인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그렇고 정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남편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남편이 떠나자마자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클리타임네스트라예요.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정부하고 자기가 사귀는 남자하고 이제 아가멤논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예, 그 죽이는 이유도 이제 있겠죠. 자기 딸을 바치려 했다, 이피게네이아를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아가멤논이 뭔가 불경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리스 쪽에서 저 서쪽으로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서쪽으로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가 않아요. 돛단배 바람을 이렇게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언자가 네 딸을 바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그리스 군들이 그 전쟁하러 갈 것이다. 순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딸을 바칩니다. 또 딸을 바쳤는데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극에서 직접 이제 딸을 진짜 인신공예하는 게 아니라 또 신이 또 그걸 빼돌려 가지고 저 멀리에서 또 자기 여사제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카산드라도 데리고 왔어요. 아까 트로이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은 자기 부인한테 민털이 박힐 대로 박혔죠. 그 다음에 트로이아 전쟁의 그 서사시에도, 호메로 서사시에도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아가멤논한테.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전리품인 어떤 공주가, 크리세스가 자기 아내보다 뭐 못한 게 없다, 미모도 뛰어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딴 여자를 자기 아내보다 더 막 축혀 세우는 그런 남자가 아가멤논이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또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하고 공모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이고 남편이 데려온 카산드라도 죽이고
여기 이제 그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는 네, 그 남편이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피게네이아를 이제 죽였다고 제물로 바쳐서 바람에 안 불어서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신화는 그 아내하고 바람난 남자가 죽이는 걸로 그 남자가 아이기스토스예요. 근데 이제 더 비극성을 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남자가 죽인 것보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인 게 더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그 옛날 이야기를 좀 바꾼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아들이 죽여요. 그게 오레스테스죠. 그러니까 그냥 피해 순환이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또 아들이 죽입니다. 그게 아이스킬로스의 그 비극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머니 정부인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또 어머니까지 죽여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하소연합니다. 가슴을 드러내 보이면서 너 어렸을 때 젖먹일 때 내 젖을 먹고 자랐는데 설마 네가 나를 죽이려 들으냐. 결국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친족을 또 복수의 여신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아주 그냥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떠돌다 다니다가 결국 이제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정화를 받고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나중에 그 비극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결말이 나는데요. 예, 오레스테스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이렇게 피로 피를 정화를 해요. 예전에 정화라는 말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학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도 이제 나오는 중요 개념인데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여러분 그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 말 많이 써보셨죠? 그게 바로 뭐 이제 희열을 느낀다 아주 짜릿하다 그런 말로 드는데 원래는 정화, 순화 또 배설 그런 뜻이에요. 카타르시스란 말은 아래로 뭔가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빼낸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의학적인 용어예요.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사나 응가 오줌으로 다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뭔가를 누구를 순화시킨다, 정화시킨다. 자,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살인죄로 좀 깨끗이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럴 때 어린 돼지 멱을 따가지고 위에서 피로 이렇게 피를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그린 그림입니다. 오레스테스 칼을 들고 있죠, 아직도. 어머니를 죽인 칼을 들고 있어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 오레스테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의 그 언덕에서 돌로 된 언덕인데 이게 이제 아레이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과연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이 아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제 나중에는 아테나의 신이 그 손을 들어줘서 무죄로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뭐죠? 예전에는 원시 사회에서나 문명이 덜 발전된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한 만큼 상대한테 복수하는 게 성경에도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내 눈을 하나 때려서 다치게 하면 똑같이 때려서 다치게 한다는 그런 이제 동태 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형태로 복수한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이제 법이었는데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한 대 때려요? 아니죠. 보에 호소를 하는 거죠. 법정에 고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민주적인 절차라는 거죠. 예, 오디세우스 고향을 보겠습니다. 이타케인데요. 이타케가 어느 고향인지 조그만 도시입니다. 마을이죠. 예, 그리스가 우리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예요. 해양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일찍부터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때 거제도로 갔었는데요. 거제도에 가다가 외도 가는데 배 타는데 그리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니까 그리스인들이 해양민족이고 또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 있죠. 그 선박
조선어에 굉장히 그리스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한국하고 또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제도 조선소에 놀러 왔는데 또 그 그리스 어머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스 몇 마디 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 아무튼 해양 민족이고 이쪽에 이제 조그만 섬이 여러 섬이 있어요. 우리처럼 뭐 수천 개의 섬이 굉장히 이름 모를 그런 섬도 많고요. 그 중에 이제 큰 섬이 여기 크레타인데요. 제주도 한 4대 배 됩니다. 이쪽에 이제 서쪽에 보면은 이 섬이 있는데 이 이타케는 여기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조그매요. 이렇게. 지금은 뭐 몇천 명 안 사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섬에는 배가 안전하게 이렇게 정방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구가 대부분 어디가 있어요? 볼록 나온 데가 아니라 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여기가 제일 좋겠죠. 항구 만드는 게. 여기가 이제 바로 바티라고 하는 항구예요. 여기 항구에 가보면 이제 뭐겠어요?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의 명사를 또 받들어 모셔야겠죠. 그래서 항구에 가보면 오디세우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이타케 이제 북쪽의 모습이고요. 남쪽에 여기가 항구입니다. 바티. 북쪽에서 중간에서 보면 이 항구가 보이는데요. 점차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예, 굉장히 섬이 깨끗하고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아름답습니다. 또 섬 쪽에서 바라본 그 바티 항구의 모습이고요. 그 항구에 이제 바로 오디세우스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또 그 지역에서 발굴된 오디세우스의 그 모습이 그려진 그 동전의 모습이고요. 예, 또 그 지역에 또 오디세우스의 그 여기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오디세이아 배경이 되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통치자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또 궁전과 같은 큰 그런 건물이 있다고 이 호메로스 서사시에도 나오는데요. 또 거기에 구원자들이 죽치고 앉아서 페넬로페에게 아내에게 구원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유물이 발견된 그 흔적입니다. 또 옆에 호메로스의 학교도 있는데요. 여기 뭐 남아있는 거는 뭐 그냥 돌덩어리 몇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오디세우스 궁전이라고 제가 여태 아킬레우스라 그랬나요? 예, 오디세우 궁전입니다. 예, 그 근처의 마을에 이렇게 흉상도 있고 또 조그만 정자와 같은 곳에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어느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또 지도로 좀 약간 좀 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명한 그 호메로스 서사의 주인공을 이렇게 조그맣게 궁전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은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트로이아 전쟁 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쪽에 칼립소한테 7년 머물러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쉬 와가지고 이쪽에 그 자기 고향의 위에 섬에 이제 표류한 그런 그리고 마지막에 이타케로 돌아온 그런 여정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 이제 호메로스 오디세아를 보겠습니다. 호메로스 오디세아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호메로스는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그런 모티브만 딱 잡아가지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사건 한 가운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독자의 우리 옛날 이야기 뭐 옛날 옛적에 어디에 누구랑 살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아킬레우스가 화난 장면부터 영화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갑자기 탁 보여주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뭐 처음부터 막 옛날 옛적에 그러면 안 들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딱 시작된다면 경청을 하잖아요. 근데 호메로스는 처음부터 경청을 하게끔 만들어요. 영화도 이제 그런 영화 많죠.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 전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바로 호메로스의 그 재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시인데요. 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노래한다고 그러죠. 그 인생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인간의 감정 또 그 사람의 인품 그게 또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죠. 나타나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감정을 시로 또
또 아름다운 운율을 써서 표현하는 게, 그걸 이제 모방을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또는 재현한다고. 그리고 시가 또 어떤 이례적인 그런 역사 서술, 어떤 사건,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시는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언제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을 작가는 창작을 해서, 시는 사실 픽션이라고 그랬어요. 픽션. 지어내는 거잖아요. 작가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을 있을 법한 이야기로 꾸며내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역사는 사실을 기록을 하죠. 근데 보편적이지 않고, 또 철학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을 하죠. 시인은 그렇잖아요. 시인은 뭘 기록을 하느냐? 진실을 기록하는데 거짓인 진실을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이게 정말 진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인은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술이기 때문에 시도 조각품, 음악, 또 여러 예술 장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술이 추구하는 거 뭐예요? 예술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난해지죠. 예술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 진짜 예술한 사람, 그러니까 예술로 이제 밥벌이 한 사람이고, 사실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왜? 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미를 추구하는 게 이제 바로 예술이에요. 시도 이제 예술로서, 그러면 미의 기준이 뭐냐? 그거 봤을 때 우리가 왜 그걸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지럽혀지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뭔가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있는데 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자, 사람 몸에 다 머리 달려 있고, 머리가 만약에 엉덩이에 달렸거나 팔다리가 뒤바뀌면 이거 안 되죠. 질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질서만 있다고 해서 아름답나요? 내가 가분수다, 쇼다리다. 머리에 제대로 있고 발도 밑에 있는데 내가 쇼다리다, 가분수다 그러면 멋없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자,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름답나요? 내가 키가 뭐 1m 40이다. 그러면 아니죠. 또 2m다. 뭐 키가 농손처럼 크다.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 그럼 또 아름답다고 안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남자는 막 70, 80 정도로 그 안팎으로 키가 돼야지 또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크기가 적정해야 한다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장르의 예술 작품, 뭐 대중가에도 딱 3분이잖아요. 3절까지. 대중가에 1절 없죠, 별로. 뭐 교가도 3절이고 그런데 애국가도 4절인가요? 아무튼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유행가가 막 뭐죠 그 퀸의 뭐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뭐 7분, 8분, 10분 되면은 또 이거 못 듣죠. 예외적으로 그런 노래가 있지만은 보통의 유행가는 3, 4분이에요. 3, 4분.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아니면 뭐 독립영화도 아닌데 극장에 갔는데 한 50분 하다 만다. 그러면 이거 뭐야? 돈이 아깝죠. 일정한 길이가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보는데 또 막 5시간씩 해버려요. 그럼 또 지루해요. 집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면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잘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감각이 허용하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의 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정한 크기예요. 작품의 길이. 예, 그래서 이제 오디세아도 운율이 있어요. 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패턴이 있고 일정하게 그 리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리듬이 이제 굉장히 음악에도 되고 또 시에서는 그 리듬이 운율이에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우리 시조처럼 또 일정한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단이 3번이 반복이 돼요. 딴, 따따, 딴, 따따 해서 6번이 반복이 돼서 그걸 헥사메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단단이 3번이 하는 게 손가락 마디처럼 3번이라고 그래서 그리스어로 닥틸로스라는 말이에요. 손가락이. 그래서 덱틸릭 헥사메타라고 합니다. 6마디, 그러니까 3마디가 6번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장단담. 그래서 안드라모이, 에네테, 무사푸, 리트로포, 오스말라, 폴라 이렇게 됩니다. 첫 구절을 읽으면 제가 뭐 그래 문학 전공 아니지만은 대략 이제 이렇게 헥사메타 운율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오디세이의 구성은 이제 24권 중에서 아버지를 수소문하러 다니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지 행방이 생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같이 싸웠던 그 존우들을 이제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고향 이타케를 떠나서 아들이 저 스파르타나 또 필로스 이런 다른 그 장수들의 그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이제 찾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권부터는 오디세우스가 뭘 하고 있는지 아들이 찾고 있는 동안 그래서 어디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또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12권 끝나고 이제 그 13권부터 24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아내하고 이제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 노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아 첫 구절은 저번에 일리아스 보여드렸던가요? 고사 지낸다고 그랬어요. 여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그 일이 잘 되게끔 신에게 기원을 하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 이 작가들도 이제 뮤즈라고 하죠. 무사 여신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작품을 자기가 기억을 잘 되살려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잘 시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무사 여신을 항상 앞에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 오디세아도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 여신에게 이제 호소하면서 이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나이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이 이제 그 1권부터 4권까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수소문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구원자들이 아들이 또 돌아오면 어떻게 이놈을 또 몰래 제거할까 또 막 음모를 꾸미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넬로페는 이제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구원자들이 이제 죽치고 앉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오디세우스에 그러면서 언제 우리 구원을 받아들일 거냐.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 지역의 이제 유지이기 때문에 재산이 탐해가지고 사실 페넬로페는 지금 아들도 있고 남편이 지금 떠난 지 2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대략 뭐 나이가 아무리 젊어봐야 한 40대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뭐 15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30대 중후반 될 텐데. 근데 젊은 총각들이 이제 그 재산이 탐나가지고 주변에 이제 또 귀족의 자제들이겠죠. 아무튼 언제 결혼할 것인지 자꾸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페넬로페가 자기 시아버지 죽으면은 이걸 수의를 다 짜면은 너희들한테 구원을 받아들이겠다. 누구 중 하나를. 그러면서 이제 낮에 천을 짜놓고 밤에 다 풀어버려요. 아직 덜 짰다. 그러면서 다음날에 핑계를 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들통이 났어요. 그 구원자 중 한 명이 이제 아들한테 그 오이디푸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자꾸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를 짜두려고 이제 하니까 그 사이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런데 이제 하녀가 그걸 꼬질렀어요. 그 집에 있는 하녀가 또 못돼가지고 주인 마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계략을 써서 그래서 4년째 하다가 그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마지못해서 그걸 다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머그잔 비슷한 곳에 있죠. 베틀 앞에 그 고대 그리스인들도 여성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집안 요리하고 가사 애들 돌보고 또 이렇게 직무를 짜고 또 염색하고 물들이고 직물에 이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전쟁 후에 아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에서는 그 전쟁의 장본인 헬레네가 다시 남편하고 재회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를 목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신랑 신부의 모습에 그려진 또 그리스의 그 향유병의 그 그림이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마지막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어느 섬에,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이타케 섬 위쪽에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이제 바로 그 스케리아라고 하는 그 섬인데요. 그 섬에 표류해가지고 마지막에 혼자 그 우리 영화에 보면 뭐 나오잖아요. 그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혼자 바닷가에 이렇게 떨궈진 모습, 그런 게 이제 바로 오디세우스의 또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변에서 우연히 나온 그 지역에 그 파이아케스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그 민족의 공주에게 우연히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공주의 인도로 이제 그 지역의 아버지 알키노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코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그 휴양 그 섬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표류해서 해변에서 만난 그 지역의 공주인 나우시카를 만난 그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요. 코르프 섬이고 앞에 이제 보면 배처럼 생긴 섬, 뭐 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바위가 어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를 그 고향까지 실어다 주고 돌아온 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를 실어한 그 포세이돈에게 밑보여 가지고 그 배를 포세이돈이 그 돌로 만들었다는 그런 또 전설이 담긴 바위 덩어리입니다. 여기 이제 코르프에 바로 아킬레이온이라고 그래서요. 아킬레우스 궁전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그 왕비가 휴양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 잘 꾸며놓은 그런 건물인데요. 1890년대. 여기가 이제 아래가 제가 오늘 강의에 보니까 마우스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우스로 이거 보여야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이타케 조그만 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오디세우스가 저 멀리 동쪽 끝에서 칼립소하고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표류해온 이 그 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멀지 않죠. 이 섬이 이제 바로 유명한 아킬레온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 섬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요즘에는 뭐 제가 그리스를 딱 가봐가지고 다 찍어놓은 사진이 아닙니다. 다 이게 이제 검색을 하고 또 구글에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궁의 출입구고요. 아킬레온이라고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그래 이제 건물이 근데 별장처럼 되어 있죠. 근데 안에 가보면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이 별장으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고요. 여기에 가보면 이제 안에 신들의 왕이자 왕비인 제우스하고 헤라 여신이 있고요. 또 예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섬에 표류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거의 나체로 이렇게 표류한 모습이죠. 그 공주가 이제 또 나우시카하고요. 해변에 뭐 시녀들과 빨래하러 왔다가 해안에 이 오디세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 정원에 이제 뭐 여러 신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 독일 황제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아킬레우스의 동상도 있고, 또 아킬레우스의 그 동상의 방패는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고르곤이라고 그래서 상대를 얼게 만드는 그런 메두사 자매의 머리예요.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돌로 변한다는 거죠. 아킬레우스 궁에 정원이 있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아킬레우스의 모습. 아까 파리스 왕자의 화살에 맞았다고 그랬죠. 아킬레스 건, 뒷팔 뒤꿈치를 맞고. 독일 작가의 그 조각상입니다. 또 여기 이제 그 정원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무사 여신들 9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사 여신들이 뭐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 또 뭐 서판을 들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돌고래가 악사 아리온을 구하는 헤로도토스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러죠. 악사가 물에 빠졌는데 돌고래가 구해줬어요. 그 헥토르를 아킬레우스가 죽였죠. 그래가지고
뒤에 마차에다가 끌고 다니는 모습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궁전에 있습니다. 여기 벽면에 보이시죠? 계단 벽면에 있습니다. 이게 아킬레우스고 아킬레우스고 이게 헥토르겠죠. 제가 80년대 그 대학생활 80년 이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 같은데요. 그 유명한 그 007 영화에 For Your Eyes Only 그래서 뭐 시나 이스턴인가요? 그 노래가 또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임스 본드 나온 이 영화가 바로 이 그 궁전에서 촬영이 된 영화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한 장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오디세우스를 보면서 이제 반한 거죠.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요즘 말로 뭐입니까? 품절남입니다.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덕담을 해줍니다. 나는 이미 기혼남이고 이 착한 공주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알키노우스 그 공주의 아버지의 궁전에 가가지고 이제 환대를 받고 또 그 지난 날을 이제 회고하면서 자기의 모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오디세우스에게 또 전쟁의 노래를 해주고 또 이 궁전 안에 머물고 있던 소리꾼이 또 옛날 그 신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지난번에 그 아프로디테 여신하고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헤파이스토스가 출타 중에 사랑하다가 걸려가지고 외도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시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들통이 간통을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또 헤르메스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도 들통 나도 좋으니 한번 나도 저런 여신과 한번 잠자리를 가져봤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굉장히 솔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메로스의 그 두 작품은 앞에 작품은 굉장히 진지해요. 전쟁 이야기고 막 심각해. 여기는 굉장히 느슨해요. 막 웃긴 이야기 하고 막 약간 비극이 아니라 이거는 희극적인 분위기예요. 서사시가 인간의 내면의 어떤 욕구, 욕망을 서슴지 하고 드러내요.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에서는 아주 멋지게 싸우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일찍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싸웠는데 여기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가서 만나봤더니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아프로디테 여신하고 미래를 즐기다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 아주 정교한 그물에 걸려가지고 새처럼 걸려버렸어요. 들통났어요. 신들이 또 화해를 시켰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파이아케스 쪽에 알키노스 왕에게 그 대접을 받으면서 알키노스 왕 좀 여러분 생소하죠. 근데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이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의 남자 이름에 알키노스 많아요. 또 헬레나도 많고 페넬로페도 있고 뭐 니케 승리를 뜻한 니케도 있고 뭐 여러 그 거대 그리스에 뭐 또 안티고네도 있고 그리스 비극이나 신화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들이 여자아이들 또 남자아이들의 이름에 아직도 쓰여요. 네, 아무튼 알키노우스 또 가수 이름도 있습니다. 알키노우스라고 하는 이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오디세우스가 보니까 이 나라는 정말 평화롭고 정말 부정함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구나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이 분위기를 술자리를 이제 대접하는 분위기를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여러 이제 그리스의 옛날 그 도기 항아리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점토로 만든 구워가지고 여기 술잔에 그려진 모습이에요. 이게 술독이 있고 술 주전자가 있고 술잔이 있고 술잔 속에 이게 술에 관련된 그릇들이 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한 학기에도 오디세이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이제 그 아레스의 불륜 아프로디테와 그거 이제 그 존속 그 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기가 지난 세월을 동안 10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이에요. 외눈박이 거인이 막 자기 동료를 잡아먹어요. 환대하지 않고 식인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굴 속에 가둬놓고 한 명씩 잡아먹는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꾀를 써야겠죠.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술을 먹여요. 어디 왕한테 받은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 잔 주니까는 이 거인이 맛에 그냥 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시다가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남은 동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큰 거인이니까 눈도 엄청 크겠죠. 그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다가 그 꼬챙이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끝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고가지고 외눈박이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앞을 못 보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동굴문이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못 열어요, 동굴문을. 밤에 이제 잘 때는 동굴문을 닫아버리고, 근데 그 힘을 빌어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만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략이 뛰어난, 꾀가 많은, 임기응변이 강한, 또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별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또 항아리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또 항아리나 접시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예전에 또 이런 항아리 전에 또 만들어진 그 고전기 이전에 그 상곡이라고 하는데요. 아르카이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또 항아리. 이 시기에는 또 오래된 거라서 목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또 후대 작가들이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항아리 그림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마지막에 탈출하는. 동료들은 양들을 3마리씩 붙여가지고 그 밑에 외눈박이 거인이 이제 눈은 못 보지만 이제 더듬어요. 위로 더듬어가지고 혹시 양떼들과 같이 동물 밖으로 나간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되자 양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동굴문을 열고 그 사이에 이제 오디세우스하고 동료들이 양떼들의 배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큰 양의 배 밑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처음에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노바디, 아무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유명한 거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중에 그 어떤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를 당했을 때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는지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아무도 모르면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누가 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인이 그 확인이 되면 이제 화가 본격적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좀 멀리 떨어지자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메롱 그러면서 나 오디세우스야. 노바디가 아니라 아무개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사정권 안에 이제 벗어났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또 어느 지역에 가다가 키르케라고 마녀한테 홀려가지고 또 1년을 살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고향 땅에 우연히 와가지고 아버지가 오인을 해서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그 가오리로 만든 그 창에 아버지가 찔려서 죽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키르케하고 난 자식 손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키르케가 병사들을 다 마법을 걸어가지고 뭐 개나 돼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또 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로 된 그걸 알고서 이제 마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모략을 그 약을 그 헤르메스 신한테 얻어가지고 자기는 그 약을 먹고 이제 마법에 통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자기 부하들을 동료들을 이제 다시 짐승 돼지에서 다시 사람 모습으로 바꾸게 만들고
또 거기서 한동안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그립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래서 아내도 있고 아들, 처자식 있는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키르케가 놔주면서 이제 장차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어떤 또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또 알려주고요. 그래서 저승에 가가지고 이제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서 예언자를 만나서 또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또 그 전에 죽었던 어머니라든지 동료 전우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또 이 저승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 우리 서사 시인, 로마 시인은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직접 가는 걸 되는데 여기 오디세이아는 이게 어느 저 끝에 가 가지고 거기에다 피를 뿌리면은 이 혼백이 마치 뭐 뱀파이어처럼 나타나서 유령처럼 나타나서 그 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백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우리도 이제 궁금하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떨까 그거를 시인들이 그려놨어요. 플라톤 또 그 전에 호메로스 그 다음에 또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단테 신곡의 지옥, 연옥, 천국 사후 세계를 가장 정밀하게 써놓은 시인이 바로 단테 같아요. 단테가 이제 바로 또 특히 베르길리우스 로마 작가의 이 아이네이스를 많이 자기 그 작품에서 가져다 씁니다. 호메로스의 그 지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넣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단테 신곡을 보면 굉장히 그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또 후대의 문학 작품을 또 잘 이해를 하고 또 친숙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계 방문해서 이 파이아케스 왕에게 이제 자기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우들 또 뭐 그 전에 또 지하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가멤논을 만났어요. 아가멤논이 이제 자기 부인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 아가멤논의 혼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야, 자기 아내, 너의 아내는 페넬로페는 참 정절을 지키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못된 내 아내는 나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를 시킵니다. 두 여인을.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아킬레우스. 멋지게 싸우다가 이제 짧고 굵게 살았는데 와서 막상 지하세계에 가보니 햇빛도 안 들고 차갑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오니 이게 별거예요.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왕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저 따뜻한 지상에서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속내를 이게 이제 바로 또 인간의 어떤 내면의 본능이죠. 욕망이죠.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이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부질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짧은 인생을 사실 100살 살아도 길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또 반환점을 돌면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뭐가 잘났다고 뭐가 뭐 한다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또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좀 편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거. 그런 또 쾌락주의자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킬레우스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쾌락주의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예, 아킬레우스 시신을 옮기는 아이아스 아까 항아리 그림 그 손잡이 부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에서 대표적으로 지하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는 이 세 명이 있는데 바로 티티오스, 레토 여신을 겁탈하려다가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고 시지포스는 탄탈로스는 신들에게 장난을 쳤어요. 막 자기 아들을 막 신들에게 먹이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음식 가지고 장난친 놈이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탄탈로스 유명하죠. 시지포스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끊임없이 돌을 위로 올리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또 신들을 또 농락을 한 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데스의 여왕인 그 배우자인 페르세포네가 돌을 잘 꼭대기로 옮기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헤라 여신을 겁탈하려고 한 인간이 있었는데요. 이 인간이 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익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자체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후손이.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보고 자기 부인을 농락하려고 하는 그걸 발견하고 가짜 구름으로 헤라 여신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제 구름으로 만든 헤라 여신이고 이게 진짜 헤라 여신이에요. 헤라 진짜 여신은 빼돌리고 가짜를 보내줬어요. 가짜하고 결함했어요. 네펠레라는 이름인데요. 이 네펠레가 고대 그리스어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어에서도 네펠레라는 말에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각돼서 불타는 수레바퀴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또 항아리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암포라라고 하는 항아리에. 이거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비슷한 그림. 바로 다빈치의 그 대생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익시온하고 구름하고 결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잡종이 나온 거예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고. 이게 굉장히 난폭한 그런 종족인데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그 그림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 많이 또 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야만의 상징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유명하죠. 세이레네스 자매의 노래를 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작가들이 많이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그 굉장히 로렐라이 바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 홀려가지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뱃사람은 뭐예요? 백길 암초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길로 센 곳도 있고. 그래서 노를 젓는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한눈 팔면 배가 난파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세이레네스는 또 우리 영어에도 있어요. 사이렌, 엥 하는 소리. 그게 바로 이 세이레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꾀를 냈어요. 자, 이 소리를 듣다가는 그 소리에 팔려가지고 배를 제대로 못 몰아.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자기는 꽁꽁 돛대에 매단 채 부하들은 소리를 못 듣게 밀랍으로 귀를 막고 노만 젖게 하고 자기는 그 세이렌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 유혹을 막아내면서도 그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무사히 노래를 들으면서도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 그림의 장면인데요. 또 후대 모자이크에도 그려져 있고 또 유화에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디세이아의 12권에 이제 나오는 그 세이렌이 이제 유혹하는 노래가 이제 바로 이렇게요. 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알고서 이곳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죠? 알에 대한, 지혜에 대한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또 딴 길로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거죠.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지식을 올바른 데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자기가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딴 쪽으로 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그걸 알고서도 그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거죠. 예, 원래는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메로스는 2명인데, 2자매인데, 또 나중에는 분답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세이렌, 또 피리를 부는 아울로스를 부는 세이렌, 또 현악기를 다루는 리라를 다루는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분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끝나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파이아케스적인 알키노스가 이제 뭔가를 많이 대접도 해주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니 이제 뭔가를 많이 또 챙겨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짠하고 자기 고향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배는 아까 그 벌로 돌아온 다음에 포세이돈의 분노. 포세이돈은 굉장히 오디세우스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풍랑을 일리게 하고 왜 아까 그 폴리페머스 그 외눈박이 거인이 또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막 눈을 찌르고 괴롭힌 이 오디세우스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고향에 못 돌아가게 이제 해방을 놓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도와준 그 배를 이제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섬의 앞 바다에 큰 배 모양의 돌이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긴 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서서히 접근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좀 뭔가 그 접촉을 해서 작전을 짤 그 돼지치기를 먼저 만나고 그 전에 또 자기가 예전부터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를 만난 거예요. 그 개가 또 주인을 알아보고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주변에 개들이 또 꼬리를 치고 짖지 않고, 예, 일상의 그 평범한 그런 풍경을 또 시인이 아름다운 시구로 이렇게 평범하게 그려놓습니다. 이게 호메로스 제주인데요. 자기 이렇게 오래된 늙은 개가 또 주인을 반기는 모습을 그린 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모, 자기를 어렸을 때 길러준 유모가 자기 부인보다 더 먼저 알아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손님 오면 그 손님을 접대를 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또 손님을 발을 씻겨줘요. 세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승의 날에 뭐 이렇게 스승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세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모가 그걸 발을 씻겨주면서 오디세우스 발에 난 상처를 본 거예요. 그 상처가 이제 바로 오디세우스가 옛날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삼촌들과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에 받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딱 보니까 그 상처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여기 개한테 물려가지고 조잡하게 세 바늘 꼬맸습니다. 흉터가 쫙 났는데 요즘에는 뭐 저기 물린데 이렇게 상처 이렇게 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수술로 잘하던데 지금 예전에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하여튼 딱 세 바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상처를 어렸을 때 본 사람은 지금 이제 보면은 저거 누구 상처다. 예,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잔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 시학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알아낸다는 발견이라는 의미도 말도 있고 또 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뭐 그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자매 형제가 둘이 헤어질 때 어머니가 부모가 뭐 무슨 그 반지라든지 뭘 쪼가리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서로 나중에 네 맞춰보고 네 형제임을 알아라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것처럼 그걸 이제 그런 징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이 상처도 이제 비슷하죠. 몸의 흉터. 예전에 뭐 무슨 영화 있었죠? 임창정이 나오는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눈사람 모양의 흉터를 보고 자기 형제지간인지 누구지 부잣집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영화 있었죠. 아무튼 그 몸에 난 그런 어떤 사막이라든지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누군지를 알아보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달라지죠. 앞뒤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페넬로페 그 이야기 배틀 앞에서 아들하고 있는 모양은 이제 이 술잔의 뒷면에 새겨진 그림이고요. 자, 페넬로페는 이제 오디세우스와 만나면서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오디세우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남편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지만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근데 또 구원자들이 막 구애를 하고 그래서 누굴 하나 따라가야 되는지. 여자 마음 갈대랍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면서도 아주 잡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딱 들여다보면 여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를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그 구원자들에게 또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불쌍한 놈들 지금 이제 막 우리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책 보면 하늘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이제 하늘이 다 가려진다는 거죠. 대낮인데. 그게 뭐예요? 개기일식이죠. 개기일식은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이맘때쯤 개기일식이 언제쯤 이루어졌을까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기원전 1178년 4월 16일. 그래서 그 전에 트로이아가 함락했다. 그래서 트로이아 함락을 그
몇 년 전 해가지고 1184년으로 또 계산해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제 구원자들을 또 몰살시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몰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구원자들은 다 뭐죠? 맨손으로 싸우죠. 이게 이제 아들 텔레마코스고 이게 오디세우스고 이게 이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런 뭐 그 판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몰살을 시켜요. 또 구원자들하고 놀아난 하녀들도 다 죽여버리고, 근데 시인만 살려둡니다.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유흥을 또 북돋아준 그 시인은 또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페넬로페가 이제 남편이 이제 확실하게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집에 있는 침대 이야기를 합니다. 침대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근데 오디세우스는 알아요. 침대 한 한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땅에 박혀 있는. 그래서 침대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면 이제 남편인 거죠, 확실하게.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오디세우스에서 하면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 이제 끌어안고 마치 이제 그런 난파된 사람이 항구에 가서 이렇게 구조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그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남편이 반갑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24권에서는 이렇게 구원자들을 몰살시켰는데 그러면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들고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아테나 여신이 이제 거기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드세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좀 평화스럽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아테나 여신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은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행사를 방지를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사건을 주도하는 그런, 이게 이제 또 고대 그리스의 개념으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쓰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리스 비극에 많은 경우 보면은 신이 막판에 그 양편의 갈등을 중재를 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재판정에서 이제 판사가 양쪽의 피고 원고를 이렇게 분쟁을 조정을 하듯이 그렇게 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건의 갈등을 마무리 짓는 그런 약간 좀 인위적인 개입이죠. 해결을 보는 그런 방식을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또 라틴어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신의 모습을 표현한 개념이고요. 아무튼 이 오디세이아는 이제 마지막 쪽 부분인데요. 굉장히 후대 작가가 평론가가 이제 평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아킬레우스 분노처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런 뭔가 파토스, 어떤 정열, 감정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라기보다도 이상한 그 환상적인 또 재밌는 이야기, 모험담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라고. 그래서 저물어가는 태양의 비유를 합니다. 장대함은 있지만 일리아스처럼 이렇게 서스펜스, 그렇죠?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어요, 첫 장면부터.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 막 긴장해요, 사람들이. 마음줄을 안 놔요. 근데 오디세이아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천히 그 작품을 읽어 나가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문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또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유명해진 구절인데요. 인간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그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철학뿐만 아니라 또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게 이제 인문학이고,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여기 이제 제목에 우리 강의 그 4회차 큰 제목이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강의가 그랬었죠. 이 서양 인문 정신의 시작인가요? 그래서 인문 정신이라는 게 사실 그 휴메니티예요.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인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인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인간이 신, 또 동물 이런 다른 존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탐구하는 게 바로 또 인문학이고,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이런 문사철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또 역사, 문학, 예술, 철학, 역사 이런 데에서 이제 인간을 탐구를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법에서는 다루잖아요. 음악을 공부. 물론 이제 음악을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인간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인문학의 분야에서 이런 그 인문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인간의 본성이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거는 이제 야누스와 같아요. 또 동정과 같아요. 양면성이에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란 말은 이성의 능력을 차분히 헤아려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리고 동물이기도 해요. 동물적인 욕구,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헤아리지 못하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인간이 신과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동물이 되느냐 신이 되느냐 그거는 각자가 선택해야 할 그런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철학이나 예술에서 또 문학에서 이 화두로 던지는 거죠. 예, 이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헥토르의 그 시신, 아들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에게 아킬레우스가 해주는 말에 있습니다. 자,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지금 여기다가 상처투성이죠. 시신인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달린 아버지가 프리아모스가 찾아왔어요. 좀 시신을 돌려달라고. 뭐 그냥 왔겠습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 몸값이죠. 몸값을 지불하려고 금은보화를 들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마음을 이제 바꿔서 시신을 돌려주는데요. 또 아킬레우스도 또 교양 교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욱하는 성질도 있지만 친구가 죽어서 또 다른 그림입니다만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제우스가 선악의 항아리를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태어날 때 그걸 골고루 섞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걸 많이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리고 뭐 성품이 나쁘고 뭐 또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만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다 완전히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누구는 좋은 거 많이 갖고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반대로 행운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운의 몫이에요. 운의 몫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운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에게 달려 있다. 또 비극에서는 그 신의 정해진 운명을 또 인간이 어떻게 또 스스로 거기에 그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거기에 대처하느냐.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사례가 또 오이디푸스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인간의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양면성을 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의 딸이죠. 오이디푸스가 자기 두 눈을 찔렀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살해하고 그 날의 왕이 됐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못복을 받다. 그래서 자기 두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딸의 시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죽는데요. 그 안티고네의 이제 그런 인간의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3대 비극 작가 중에 이제 가운데 소포클레스인데요. 그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큼 끔찍한 거, 무서운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끔찍하다가 무섭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영리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똑똑하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또 잘못되는 거랑 끔찍하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길도 열고 또 농사일도 막 혼자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짐승을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쟁기를 끌게 하고 또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이제 잡아요. 막 그물 같은 걸 치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동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만이. 그게 이제 바로 이성의 힘이에요. 똑똑하니까. 언어를 가지고서 또 집도 짓고 처음에는 동굴 살다가 어떻게 또 이제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갈수록 건축술이 발달되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생명을 연장하는 또 그런 방법도 또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구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이제 가는 인간의 길이 이제 선악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도시는 흥하고 악한 자들이 많은 도시는 이제 멸한다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신화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느 그 책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화는 이제 철학 이전의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철학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철학이. 그래서 이제 보통 세계관과 인생관에 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런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또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철학뿐만 아니라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들도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지혜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인문학의 그 근본적인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망, 욕구, 내면 이런 거 페넬로페도 구원자들을 빨리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오레스테스의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경우죠. 주변에 그 사촌하고 아이기스토스하고 바람 나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쉽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쉬운 길을 페넬로페는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잘 헤아려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덕으로 나타난 거죠. 인품으로. 그게 이제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을 그대로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그래야만이 이제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인품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헤라클레스도 이제 다음에 다음에 나오진 않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그리스 영웅들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헤라클레스가 성령이 됐을 때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두고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에 빠졌을 때 여기에 이제 쾌락을 권유하는 여신이 있었고 또 덕의 길, 미덕의 길을 가는 걸 권하는 여신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결국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의미 있는 그런 길, 또 역사에 남을 그런 또 후대가 자기를 그 기록을 통해서 인정을 해줄 그런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면 당장 자기 삶은 편하겠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누가. 그래서 김진성은 그렇게 이런 인물로 유명하다. 그렇게 역사에 남지 않겠죠. 힘들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에 찌들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좋은 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또 제 이름을 뭐 후대 조그맣게 기록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하게 잘 사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짧은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사람 다 그것도 사실 힘들죠.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또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제 강의를 다음번에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그 인생관, 세계관의 이야기가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 나오고 또 단테의 신곡에는 또 철학하고 문학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이야기도 나오고 단테의 신곡에는 또 문학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 얘기도 나오고 성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장르의 시가 이제 단테의 신곡인데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젊은 학자가 또 새 번역을 냈고요. 이 오디세아에 관한 책을 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또 직접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